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 앞 시간에는 우리가 온도하고 습도값에 의해서 어느 한 점을 이 몰리오 다이어그램에 찍을 수가 있고, 이 조건값이 작물 생육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수분 부족량을 계산해서 확인하고, 이 수분 부족량이 적정 범위 내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몰리오 다이어그램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 건고 온도 값하고 밑에 이제 온도 센서 하나를 더 달아가지고 근권 온도가 보여지고요. 그 밑에 있는 요것이 이제 상대 습도 값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것이 수분 부족량이어서 이 수분 부족량이 13회라고 바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이걸 보고 지금 상당히 건조하다, 이걸 체감해서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요거를 열어보게 되면 이 안에도 온도 센서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열어보시면 이 안에 하나는 하얀색으로 심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온도 센서가 있는데, 밑에 있는 것이 습고 온도 센서고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건고 온도입니다. 그래서 얘를 닫게 되면 바깥의 공기가 안으로 빨려 들어오면서 온도가 측정돼요. 그래서 이 온도계 주변에는 항상 2m 정도의 바람이 계속 불게 돼 있고요. 이게 외부에서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측정하다 보니까 이 백엽상 온도가 뭐 뜨거워지거나 그런 면대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건숙구 방식이기 때문에 제작하는데 상당히 저렴하게 제작할 수가 있고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이 농가분들께서 현장에 나가보면 디지털 방식의 온습도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방식의 온습도계 같은 경우는 하우스에 들어갔을 때 농가분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주로 그늘이 아니고 온습도계가 햇볕을 받는 조건에 많이 노출이 돼요. 그러면 디지털 온습도계가 온도가 올라가고 햇볕이 달궈졌기 때문에,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 습도도 더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백엽상하고 측정된 이 값을 보면 상대 습도가 많게는 20도 이상 더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햇볕에 직접 노출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를 들면 이 백엽상 센서에서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근권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거 뭐 고설 재배하시는 분들은 상토에다 꽂아 놓으면 되는 거고, 토경하시는 분들은 이걸 땅에다 꽂아 놓으면 근권의 온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얘가 노출이 돼가지고 햇볕을 받는 조건이다 그러면 저 백엽상 내부에 있을 때보다 이 근권의 온도가 햇볕에 노출되고 달궈지게 되면 10도 이상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햇볕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조건에서 측정이 돼야 되고, 내가 하우스에서 재배할 때 환경이 좋냐 나쁘냐는 딸기가 느끼는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딸기 잎 높이 정도에다가 온도계를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딸기 잎 높이 정도에다 백엽상을 설치해서 그 옆에서 확인했을 때 건고 온도, 습고 온도를 확인하고 그 값에 의해서 측정된 값을 내부적으로 계산을 해서 표시도 해주고 와이파이로 이렇게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숙구 방식으로 온도를 측정할 때는 습고 온도 센서가 여기 보시면 이 헝겊을 자주 관리해 주지 않게 되면 말라버리면 이 온도계에서 물이 증발될 수 없기 때문에 건고 온도나 습고 온도 차이가 안 생깁니다. 그러면 상대 습도가 100%가 측정되거나, 농가분들이 이제 그 조건값을 99.9가 계속 찍힌다 그러면 지금 습고 온도 센서의 헝겊이 말랐구나 뭐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교체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놨고, 여기에 이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을 갈아주면서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온도 센서에서 이제 이 헝겊이 마르게 되면 달라붙거든요. 이런 경우는 손에다가 물을 묻히거나 종이컵으로 물을 이렇게 이 헝겊에다가 적셔가지고 적신 다음에 이제 약간 이렇게 돌려가면서 빼면 빠집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비누 같은 걸로 이렇게 빨아가지고 쓰면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숙구 방식에서의 이 습고 온도에 쓰이는 이 헝겊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측정할 때는 이 주변에 이 습고 온도 주변에 2m에서 초당 4m 이상의 바람이 계속적으로 불어줘야만 정확한 온도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써서 1년 이상 정도 쓰더라도 이제 소음 발생이 없고 팬 속도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1년 이상 사용하시면서 팬이 시끄럽거나 팬의 회전 속도가 좀 떨어졌다 그러면 공방에 AS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각각의 이제 표시는 왼쪽 변은 건구 온도, 밑에 부분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톤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 예를 들면 A톤, B톤 1톤씩인데 그 1톤의 공기 안에 물이 몇 그램 들어있냐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1톤에 비하면 부피가 1톤에 비하면 그램은 상당히 적은 양인데 그 상당히 적은 양으로도 이렇게 어떤 습도나 에너지에 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물입니다. 이게 물은 1도를 올리는데 공기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온도 변화나 습도 변화가 이 물이 공기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 때문에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요거는 예를 들면 건구 온도가 10도고 습고 온도가 10도라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습고 온도가 시작되는 점하고 건구 온도가 만나는 점이 딱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은 건구 온도나 습고 온도랑 같기 때문에 물이 100%로 채워져 있어서 더 이상 습고 온도에서 물을 못 뺏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같은 조건이고 이 조건값은 포화 상태, 완전히 물이 채워져 있다. 더 이상 물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온도가 만약에 1도 낮아져 2도가 낮아지면 온도가 2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습고 온도는 예를 들면 여기가 10도고 여기가 8도니까 이 중간 사이는 여기는 대략적으로 한 9도 값이 되면 여기 보시면 10도에 습고 온도 9도가 만나는 점은 상대 습도가 90%가 되는 거고 이 만나는 점이 여기가 이미 가상으로 그리면 이 지점이 되는 거고 이 지점에서 포함되고 있는 수분의 양은 대략 한 9.5g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세제곱mit방미터 안에 예를 들면 물탱크 1톤 안에 물을 다 빼고 공기만 채워놔도 상대 습도가 100%일 때는 그 안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략 10g 정도의 9.5g 정도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수증기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가 각 조금씩 줄어들수록 상대 습도값은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절대 수분량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 안에 들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안에 들어있는 물의 그람 수고 그다음에 윗변에서 보시면 여기 10%, 20%, 30% 표현되어 있는 이거는 상대 습도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D처럼 온습도계다 그러면 상대 습도 값을 바로 표시해 주기 때문에 온도하고 습도를 바로 볼 수가 있지만 얘가 위치되는 곳이 햇볕에 바로 노출되는 곳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온도하고 습도를 측정할 수가 없고 그 값을 환경제어에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늘을 만들어주고 이동하는 공기의 온도하고 습도값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박스를 만들고 바람을 빨아들여서 내뱉는 형태로 주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105kJ라고 해서 이게 7선으로 표시되는 이 값은 함열량, 열함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과수농사 짓는 분들이 아니면 이제 하우스에서 수막 재배하시는 분들이 물을 계속 뿌려주게 되면 물이 가지고 있는 지하수 15도 정도가 되는 물이 뿌려짐으로써 주변의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공기의 온도는 물 온도보다 낮고 지하수는 15도 정도 높기 때문에 얘가 뿌려지게 되면 그 15도 이하, 예를 들면 물이 그 주변의 공기에 열을 전달하고 나서 주변의 온도보다 더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수막 재배에서도 이 지하수가 가지고 있는 열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수막 재배 하시는 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 상대 습도가 높아져요. 상대 습도가 높으면 예를 들면 내가 야간에 10도의 상대 습도가 90% 정도였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열은 여기 90% 만나는 이 지점에서 이게 쭉 내려오면 여기가 40kJ이고 얘가 30kJ이다 그러면 이 가운데 정도의 실선은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35kJ이면 대략 한 3kJ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것만 아닙니다. 하우스의 습이 상대 습도가 90%라는 얘기는 하우스 내부에 35kJ 열을 가지고 있는 습한 공기가 하우스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외부 온도가 계속 떨어지더라도 온도가 쉽게 빠르게 떨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기 난방으로 난방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계산해보면 시간당 약 50kW 정도가 그 전기가 들어와야 온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 농가분들이 한 11kW 정도만 끌어와가지고 전기 난방을 해도 온도를 잡는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초저녁부터 계속 하우스에 이렇게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하우스 내부의 습한 공기가 그 에너지를 계속 쌓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추결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 6시 정도가 됐어도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고 내부의 습이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유지되는 그런 또 장점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아침에 해가 떴을 때 하우스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게 돼요. 만약에 그대로 두게 되면. 농가분들께서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아침에 습을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외부의 환기창을 빨리 열으라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봄철이다 그러면 외부의 온도가 봄철에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일찍 조금 열더라도 외부의 온도가 올라가 있고 내부에 예를 들면 이 10도에 90%라고 하는 이 점에서 결로가 될 수 있는 온도는 뭐냐면 쭉 내려보면 대략 한 8도 정도. 예를 들면 겨울철에 외부의 온도가 시설 내부에 있을 점인 10도의 90%인 조건에 해당되는 결로점이 내가 이 90%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100%하고 만나는 점이 결로점인데 이 점의 온도값을 읽으면 이 점이 8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로값은 이렇게 읽는데 외부의 온도가 8도보다 낮은 조건에서 내가 하우스 측창을 열게 되면 이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차가운 공기하고 맞닿는 부분이 8도로 떨어지게 되면 결로가 돼가지고 작물에 이제 물방울이 맺히는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농가분들께 겨울철에 측창을 여는 조건은 예를 들면 지금 하우스의 온도값과 10도일 때 90%일 때의 결로값이 8도이기 때문에 외부 온도가 8도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열어주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온도가 8도보다 올라가지 않은 조건에서 내가 광합성을 더 많이 해주게 하기 위해서는 열풍기를 내가 예를 들면 90%인 조건 이 점에서 열풍기를 올려 동작을 시켜서 온도를 1도, 2도로 올리게 되면 상대 습도가 쭉 올라보시면 80%까지 떨어지게 되고 상대 습도가 80%까지 떨어지게 되고 이때 수분 분전량 90%일 때 100%일 때 90%일 때는 1.5 정도밖에 안 됐던 수분 부정량이 온도가 1도, 2도 올라가게 되면 2도 올라갔을 때 수분 부정량은 한 칸 반, 0.5, 1, 0.5, 0.8이니까 한 2.3 정도까지 수분 부정량이 커지게 돼요. 이 수분 부정량이 커진다는 얘기는 입에서 증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공이 열려야 되고 기공이 열리는 조건으로 이 온도하고 습도를 만들어주기 위한 게 아침에 빨리 만들어질수록 그만큼 광합성량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분 부정량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아침에 조절과온으로 온도값을 올려주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면 내가 채울 수 있는 공기 1톤이라고 하는 물탱크는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공기가 온도가 올라가면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수증기 양은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10도에 100%로 채웠을 때는 이때에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 양은 9.2g인데 온도가 10도 올라가지고 이 안에 채울 수 있는 최대 수증기 양은 17.5g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갈수록
공기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가 머물러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다 그러면 분모, 그 밑에 들어가는 분모는 계속 커지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내려가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10도에 100%인 조건에서 온도를 10도를 쭉 올려면 이때의 상대 습도값은 몇 %까지 떨어지냐면, 여기가 보면 50%고 60%니까 10도가 올라갔을 때는 대략 55%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우스에서 습도를 빼거나 습도를 빼가지고 제습을 해가지고 환경관리를 하는 것보다 습도값은 정해진 상대 습도, 이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 값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도 변화를 주게 되면 상대 습도 변화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온도 변화를 주는 게 하우스에서는 더 쉽게 그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온도에 대한 개념을 많이 얘기했던 건데, 그 온도에 대한 거를 바꿔줌으로써 상대 습도가 변한다는 거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0도일 때, 20도일 때, 30도일 때 내가 채울 수 있는 최대량은 9.2g, 17.5g, 30g까지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증가, 이 밑에 채울 수 있는 최대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상대 습도라고 하는 거는 최대로 채울 수 있는 것 대비 지금 몇 g이 들어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밑에 분모의 최대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대 습도값은 낮아지는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10도에 100%인 조건에서 온도가 9도만 올라가게 되면 100%에 있던 상대 습도값이 60%까지 낮아지고요. 이 60%이 지점에서의 수분 부족량은 여기 이 조건값에서 100%까지 채우는데 얼마나 더 필요한 그 양이 수분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여기서 칸수만 세면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하고 반. 이게 6.5가 이 칸수, 여기서 지금 상대 습도값에서 100%까지 채울 수 있는 것까지의 칸수만 세면 그게 수분 부족량이 됩니다. 그래서 수분 부족량이 6.5 정도 되면 광합성하기 좋은 조건이다. 3에서 8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건구 온도하고 습구 온도를 가지고 상대 습도를 구하는 방법은, 건구 온도가 19도고 여기 습구 온도 센서가 16도라고 되면 19도가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쭉 따라오는 이 수평으로 그어진 선을 따라가다가 요 점선과 만나는 이 지점에 상대 습도값을 읽으면 되는데, 상대 습도값은 이 빗금으로 치어 있는 요렇게 쳐져 있는 값을 읽는데, 여기를 쭉 따라가게 되면 얘는 70%고 그 다음 여기는 쭉 따라가면 80%이기 때문에 이 사이를 10등분, 임의의 10등분을 했을 때 이 점은 대략 7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값은 이렇게 읽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요 표에 있는 값을 이게 백엽상은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이 조건값에서 수분 부족량은 이 점에서 쭉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 점 19도에 72%에 들어있는 절대 수분량을 읽고 19도가 가질 수 있는 최대 100% 값에서의 수증기 값을 읽으면, 얘는 보면 100% 내리면 약 17g이고 이 값은 지금 12g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분 부족량 17 빼기 12면 5g이 이 수분 부족량이 되는 거고, 상대 습도는 17분의 12가 72%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 습도를 계산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그 예를 보여준 거예요. 예를 들면 21도에 예를 들면 이게 습구 온도가 한 16.3%에 가서 쭉 만나는 이 지점. 이 지점은 상대 습도, 이 지점에서 절대 수분량을 쭉 내려서 읽으면 12g이고, 21도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절대 수분량, 포화수 완전히 100%일 때는 우리가 포화라고 되어 있다. 포화라고 하는 건 꽉꽉 차워져 있는 거고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는 점에서의 절대 수분량을 읽으면 19g인데, 19 빼기 12g이 7g이라고 하는 것이 수분 부족량이고, 상대 습도는 이 19분의 12에서 63%가 나오는 거다. 상대 습도는 최대한 채울 수 있는 양 대비 지금 들어있는 양이기 때문에 상대 습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 습도하고 수분 부족량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21도의 수분 부족량이 7 정도 되는 이 조건값은 내가 하우스를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뭐 열거나 닫거나 이렇게 안 하고. 근데 이제 내가 이게 오전이었다.
오전 한 11시 정도였고 해가 계속해서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조건이다 그러면 이 지점 7 범위를 넘어가는 시점이면 차광 스크린을 차용하는 방법이 그렇지 않은 방법보다 전체적인 광합성 양을 유지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그래프에서 보였던 수증기 압에 대한 그래프인데 이 수증기 압은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읽냐면 예를 들면 21도에 72%인 점에서 62%네요. 62%인 점에서 쭉 내려오다가 밑에 보면 이게 쭉 빗금으로 쳐져 있는 이 그래프하고 만나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의 우측에 있는 킬로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으면 이 지점에서의 압력은 1.6킬로파스칼이고 100%인 점에서 이 상대수도가 100%인 점에서 내려오다가 만나는 점은 2.6인데 이때 VPD 값은 2.6 빼기 1.6은 1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 예를 들면 수증기 압차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수분 부족량을 아까 제가 19 빼기 12가 7이고 이 7을 0.142라고 하는 값을 곱하면 0.99kPa 나오는데 요게 지금 2.6 빼기 1.6 값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수분 부족량하고 수증기 압이라고 하는 거는 0.142라고 하는 이 숫자만 곱해주면 서로 구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어차피 내가 하나를 알면은 하나 아는 거고 내가 필요한 거를 숫자가 큰 요것이 더 표시하기가 좋기 때문에 요즘은 수증기 압차보다는 이 수분 부족량이라는 값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온도별로 온도하고 상대 습도라고 하는 값을 놓고 이 값에서의 그 수증기 압차를 계산해 가지고 쭉 표시한 테이블에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그 중에서 적정한 증산 범위에 나오는 값을 이렇게 이제 녹색 부분을 표현했는데 이 녹색 범위에 나오는 값이 이제 수분 부족량으로 이렇게 환산을 했을 때 3에서 8 정도가 적정량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를 적정하게 지켜주면 이 정도의 수분 부족량에 들어오게 하면 작물 생육이 좋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온도하고 그 온도에 따른 광합성의 양인데 우리가 이제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광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나 생물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광합성의 그 양도 증가가 되는데 한 20도 전후해가지고 증가되는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면 2 이상 들어오더라도 어떤 생물체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속도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호흡량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작물의 호흡량이 증가하다가 광합성 속도가 20도 전후에서 증가되는 양이 멈췄는데 호흡량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이게 보시면 35도 전후가 됐을 때 광합성량보다 호흡량이 증가되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거를 수분 부족량으로 아까 얘기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20도 전후에서까지부터 이제 온도가 올라갈수록 상대 습도는 낮아지고 상대 습도가 낮아지게 되면 수분 부족량은 커지기 때문에 입에서 기공에서 그 증산되는 양을 계속해서 증산을 시키고 뿌리에서는 그걸 에너지를 써가지고 끌어올리다 보면 호흡량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광합성량보다 호흡량이 증가되면서 더 이상 작물이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좀 이렇게 고사하거나 어떤 생산성이 낮아져 버리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온도라고 하는 것만으로 따져봤을 때도 20도 내외 정도가 가장 적당한데 이 호흡량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되냐면 조금 달라요. 내가 만약에 과일이 달려있는 조건이고 순광합성 산물의 양을 늘려가지고 과일의 어떤 축적되는 양을 많게 하기 위해서는 20도 내외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식을 하고 세입이 나와야 되고 뿌리가 나와야 되고 일하방 수확이 끝나가지고 주피로 증상에 걸려서 작물체를 어느 순간에 내가 좀 더 영양생장이라고 하는 작물의 잎을 좀 키우고 뿌리의 양을 늘리고 싶은 그런 어느 순간에 과일을 수확하다가 과일보다는 작물의 몸을 좀 키우는 쪽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낮의 온도를 높여주면
호흡량이 증가하는데 이 호흡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꽃이 수정이 돼가지고 세포가 왕성하게 이게 증식을 할 때 이 세포 증식이 될 때도 호흡량이 늘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량이 늘어나는 과정이 필요한 시기에는 어느 정도 일정량의 온도가 유지가 돼줘야 돼요. 또 뿌리가 나오고 새잎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도 호흡량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해줘야 생장이 원활하게 유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혹시라도 주피로 증상이 나왔다 그러면 낮의 온도를 한 25, 26도, 27도까지 올려주고 밤에 습을 좀 채워가지고 그 뿌리의 근압이 작물체에 걸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렇게 주피로 증상을 깨거나 어떤 생육을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절기의 낮의 온도를 25, 28도로 유지하라는 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정량의 호흡량을 유지를 시켜줘야만 어느 정도의 생육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겨울철에 하우스 온도가 15도고 이때 상대 습도가 백엽상으로 65%가 측정이 되면 이때 수분 부족량은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가지고 두 개 값을 100% 포함일 때의 절대 수분량과 지금 현재 값에서의 절대 수분량을 빼서 13 빼기 8하면 5 수분 부족량이 5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를 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뭐 빼냐고 여기서 칸수만 세면 되지 않냐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게 수분 부족량이에요. 제가 강의를 하다 오히려 하나 배웠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상대 습도하고 온도값만 알면 그냥 이렇게 여기서 바로 그냥 칸수 15도에 65%라고 하는 거는 50%, 60%의 중간 사이 쭉 내려오면 60이고 70이니까 이 중간점에 대략 내려오면 여기서 칸수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 칸수만 쓰면 수분 부족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1도에 만약에 상대 습도가 80도다. 요거는 이제 봄철에 예를 들면 내가 하우스를 언제 열어야 될까 그걸 계산할 때 하우스 온도가 어느 정도 오르고 아침에는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상대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분 부족량이 계산해보면 21도에 80%라고 하면 여기 이 점 딱 찍고 여기서 수분 부족량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수분 부족량이 4기 때문에 21도에 80%라고 하는 정도 3에서 8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적정하다. 여기서 온도가 예를 들면 온도가 1도 올라가 2도 올라가 3도 올라갔을 때 24도에 예를 들면 상대수도 60%의 조건에서는 수분 부족량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 24도에 상대수도가 60%일 때도 수분 부족량이 한 7 정도 되기 때문에 적정한 온도다. 이상하죠? 온도가 24도까지 올라갔는데도 적정하다고 얘기한다. 딸기 같은 경우는 한 20도 내외가 적정하다고 했는데 아까 광합성 그래프에서도 20도 내외가 좋다고 했는데 왜 상대수도가 60%일 때 수분 부족량이 7일 때 적정하다고 얘기하냐면 이게 만약에 흐린 날이 아니다. 맑은 날이다. 그러면 그냥 노지 같은 경우 밭의 온도다 그러면 외부 온도가 24도일 때 상대 습도가 60%인 기간이 많지가 않아요. 초봄이나 초가을 아니면 초겨울 정도. 그래서 이런 때에 작물 생육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이 조건이 하우스가 아니더라도 온도값과 습도값에 의해서 수분 부족량이 7에서 8 정도가 3에서 8 정도 유지되는 조건이 자연적으로 작물 생육이 잘 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봄철하고 9월달, 예를 들면 9월 지나 10월달 정도 보면 예를 들면 가을 배추가 10월달 들으면서 결구되는 속도가 갖춰진다든가 많이 커 올라온다 이런 것들이 수분 부족량 개념으로 따졌을 때 적정한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생체 확보가 좀 유리한 것이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예를 들면 10도에 상대 습도가 80%인 조건에서의 이슬점은 이 10도에 80%인 점, 10도에 80%라고 하는 선에서 이 선에서 수직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100%인 점하고 만나는 점이 생기고 있고 100%이 만나는 점에서 쭉 온도값을 확인해 보면 6도가 되는데 상대 습도가 하우스 내부의 온도가 10도고 상대 습도가 80%일 때는 이때의 이슬점은 6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온도가 6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하우스를 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10도에 80%인 점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하우스가 이제 온도가 17도에 상대 습도가 75%일 때 이때 결론점을 쭉 확인해 보면 쭉 내려오다가 100% 점은 이 점이고 이때 결론점을 딱 읽어보면 얘가 12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가분들이 아침에 이제 좀 날이 흐려가지고 날이 흐리고 겨울에 추운데 하우스 내부 온도는 16도밖에 안 되고 상대 습도가 75%인데 농가분들이 아침에 문을 일찍 열어요. 일찍 열 때 외부 온도가 만약에 10도다 그러면 외부 온도가 10도다 그러면 이슬점보다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이 점도 마찬가지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는 온도고 예를 들면 17도에 75% 점에서 수분 부족량을 확인해 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3.5입니다. 그러니까 흐린 날에 내부가 17도에 75% 상대 습도다 그러면 외부 온도가 낮을 때는 여는 것보다 열지 않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대포, 열풍기를 1시간에 15분씩 2번 정도 해서 30분 정도 돌려주면 하우스 내부 온도는 올라가고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는 공급이 되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조건이 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겨울철에 한 17도에 75% 정도 될 때 농가분들이 많이 문을 열고 있어. 외부 온도가 12도보다 낮은데도. 그래서 제가 그런 농가들을 보면 이런 조건값을 확인하고 열지 않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 부족량이 3에서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 3에서 8 범위가 적정량만큼을 증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3보다 낮은 조건은 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하는 거고 8보다 크다는 얘기는 너무 과한 그 증산이 되기 때문에 광합성된 에너지를 증산에 필요한 물을 빨아먹는데 호흡으로 뺏기기 때문에 좋지 않은 조건이 된다. 그래서 3에서 8이라고 하는 범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농가는 열풍기 가지고 난방을 하는 농가인데 아침 7시 반부터 난방기의 대포의 설정 온도를 올려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2시간 정도 예를 들면 8시 반까지 몇 번 돌렸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정도 돌렸어요. 그러면 2시간이 120분이다 치면 대략적으로 150분 간격에 10번 정도 열풍기가 동작이 됐다 그러면 15분에 한 번 정도 열풍기가 동작한 그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열풍기를 아침에 조조가온으로 이렇게 열풍기를 돌려주게 되면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 하우스가 이렇게 온도 변화를 쭉 보면 이게 만약에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오다가 올라가다가 내가 가격보험 버튼을 열거나 그러면 이때 이 시간에 온도가 쭉 떨어지면서 이 결로점, 이슬점하고 같이 겹치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장문체에 결로가 생기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다시 얘가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요 공백만큼 내가 만약에 열풍기를 안 돌려주고 가격보험 부직권을 내었다면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면 요만큼을 내가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이 초도 아침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관리한 것이 누적이 되면 그렇지 못한 것보다 요 정도의 에너지가 절약이 되고 그만큼 광합성했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딸기 수확할 때 딸기의 빛깔이나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렇게 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저 환경관리가 쌓이고 쌓여서 딸기를 한번 수확할 때 뭐 한 45일 적사동도가 뭐 이게 겨울철은 좀 천천히 쌓이기 때문에 뭐 50일 될 수 있고 봄철은 빨리 쌓이기 때문에 수확기가 더 빨라지긴 해가지고 대략 한 45일 정도가 되는데 45일간의 그런 유계값이 작물의 생산량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체감한 농가분들은 이 아침에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열풍기도 쓰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온도가 18도에 80%인 조건에서도 보면 수분 부족량이 한 칸, 두 칸, 세 칸인데
제가 이걸 왜 그려놨냐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농가분들이 이런 조건에서 책창을 열고 관리하는 농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차라리 책창을 열지 않고 온도가 1도, 2도, 3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온도가 22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분 부족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되기 때문에 한 하우스가 올라가는 조건으로 유지해줘도 나쁘지 않은데 겨울철에 너무 환기를 일찍 환기를 한다든가 열지 않아야 될 때 환기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조건값을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 분들이 꽤 있으셔가지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 제가 만들어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이제 온도가 예를 들면 떨어지는 겨울철 이제 저녁 오후 시간대에 이 농가 같은 경우는 오후 시간대 온도를 빨리 떨어뜨려 가지고 잎에서 만든 광합성, 잎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작물의 체온은 늦게 떨어지고 과일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일이 작물 체온치보다 더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데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해서 광합성 산물이 전달된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온도를 빨리 떨어뜨려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왜 안 맞냐면 여기 보시면 빨간색은 내부 온도고 파란색은 이슬점인데 온도를 빨리 떨어뜨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오후 6시 49분에 19시 49분에 이게 쭉 떨어지다 보면 온도가 내부 온도하고 이슬점 만나는 구간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 시간대도 작물체에 결로가 생기면서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또 보시면 온도를 떨어뜨렸다가 온도가 떨어졌다가 이 농가가 여기서 보면 온도가 올라가는 시점인데 이게 난방관이 돌린 겁니다. 떨어진 온도를 내가 에너지를 다시 넣어가지고 온도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내가 만약에 온도를 안 떨어뜨리고 이렇게 쭉 왔으면 난방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온도를 빨리 빼려고 하다 보니까 결로도 생기고 습도 문제가 생기고 에너지를 그만큼 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관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조언을 하면서 제가 이제 캡처를 했던 거고요. 제가 이제 겨울철에 환경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책창을 열지 못할 때 주고 뺏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는 거는 열입니다. 열풍 구조를 주고 내가 증산이 시작하고 하우스 내부의 절대 수분량을 빼주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걸 열어가지고 환기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 배기팬을 돌려서 밖으로 빼줘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빼줄 때 안에 이게 그냥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빠져나오면 어딘가 찬 공기가 들어오는데 이 찬 공기를 데워주지 못하면 충분히 데울 수 있는 용량의 난방기가 없으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결국은 또 결로가 되는데 주고 뺏으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배기팬을 돌리기 전에 온도를 높여놓고 배기팬을 돌려서 서서히 바람이 들어오면 안에 공기하고 들어오는 공기하고 섞이면서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경관리에 유리하고 여기서 사용되는 팬이 1시간에 4,000세제곱mit방미터 정도밖에 빠지지 않는 약한 팬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환기팬보다는 조금 더 세고 기존에 태풍이 왔을 때 비닐이 날아가지 않도록 달라붙게 만드는 팬보다는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와트수로는 한 190와트 정도 되는 거고 이런 배기팬이 200평 하우스다 그러면 앞뒤로 2개 정도 그 다음에 200평도 좀 작다 그러면 하나 정도가 필요한데 얘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하우스를 100m라고 가정을 했을 때 농가분들이 책창을 1cm만 들어 올리면 자연적으로 자연환기, 팬을 이용한 강제환기가 아니고 이 책창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환기되는 이 환기될 때 바람을 측정해 보면 1m에 한 2m 정도 가는 속도로 이렇게 유동이 되는데 요거에 이 부피를 개선하면 1초에 약 120세제곱mit방미터 정도의 바람이 오가는 양이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4,000세제곱mit방미터짜리가 1시간에 4,000이 이동하기 때문에 얘를 65로 나누면 얘는 1분에 한 66.6밖에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책창을 100만 하우스에서 1cm 여는 것보다 반절밖에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농가분들이 환기를 하라고 하면 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1cm만 여십니까? 최소한 20cm는 열죠. 그러면 그 양에 비해서는 한 20분의 1 정도? 이 정도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온도 변화를 적게 하면서 환경 관리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기팬을 가지고 환기를 해주십사 해서 이제 얘기를 드린 거고, 이렇게 배기팬을 가지고 환기를 하시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하나가, 부지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게 부지포에 이제 이 덕트 팬을 환기창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토경하시는 분이 센터 바로 앞에 농가분께서 하고 있는 걸 제가 사진 찍은 건데, 이렇게 토관에다가 비닐을 안쪽에 집어넣고 반대편 쪽에 비닐을 탁 이렇게 늘어놓게 되면, 내가 배기팬이 돌지 않을 때는 축 처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기가 못 들어오는 거고, 만약에 공기가 들어오더라도 방향이 윗방향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찬 공기가 바로 딸기에 맞지 않아서 좋은 효과가 있는 거고요. 반대편에 이렇게 이제 이 배기팬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하우스가 작은 하우스인데 이게 0.5마력 정도 되는 팬이 두 개가 있어서 너무 많은 양의 공기가 환기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 정도만 쓰시면 좋지 않겠냐고 제가 조언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역시 토경하시는 분들도 이 배기팬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측창을 열어가지고 환기하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양을 다 차가운 바람을 들어오는 걸 데피기에는 열풍기나 이런 난방기 용량이 적기 때문에, 이거를 그 난방기의 부담을 줄이면서 그 환경 관리를 하기에 좋은 조건은 배기팬으로 서서히 빼내는 방법이 더 유리하다 해서 제가 이제 겨울철 환경 관리에서는 배기팬이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열풍기인데, 열풍기 같은 경우는 내가 하우스에서 한 200평 하우스에 우리가 단동 표준 온도 폭이 8.2m 정도 되는 하우스에 축구가 1.6m에 고가 한 3.9m 정도 높은 하우스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산화탄소량의 발생량을 계산해보면 한 15분 정도 동작시키면 하우스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 정도 되고, 열도 주면서 그 이산화탄소를 골고 발생하는 효과가 있고, 이산화탄소의 발생량과 비용을 따져봤을 때도 이 열풍기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1리터가 연소될 때 한 2.5kg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킬로그램 단가로 따지면 면세유가 한 800원 잡았을 때 한 35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450원에서 500원 정도 하는 그 탱크를 가지고 공급하는 방법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비용 대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풍기가 불완전 연소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최근에는 그 IC 장비하고 연계해가지고 LPG 그 이산화탄소 발생기가 있는데, 요건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열량이 좀 낮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저렴한 비용에 이산화탄소 발생기가 있더라고요. 그 LPG 이산화탄소 발생 열풍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열도 주고 이산화탄소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열풍기가 절대 나쁜 게 아닌데, 비저렴한 이 열풍기를 가지고 내가 이제 최저 온도를 몇 도를 잡으려다 보니 내부의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하게 동작하면서 불완전 연소가 되고,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가스가 발생하고 기름이 품어지면서 피해를 봤던 농가분들이 이거 안 좋은 거다라고 이제 저도 안 쓴다라고 하는 그런 농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이제 이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열풍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열풍기가 혹시라도 작업하시는 분들이 하우스에 들어가서 작업하다가 졸리고 머리 아프다 이런 분들은 이산화탄소가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스가 이제 연소가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열풍기를 사용하면서 좀 내가 좀 이상하다 싶은 분들은 노즐을 교체한다든가,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공급되는 이 자바라 호스관이 물에 의해서 막히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몰리어 다이어그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